제2부 권력의 무게왕이 된 남자의 고뇌.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왕건이 어떻게 고려를 세우고 후삼국을 통일했는지 살펴봤습니다. 918년 쿠데타로 왕위에 오른 뒤 18년 만에 천하를 통일했죠. 대단한 업적입니다. 역사책에는 그렇게 짧게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통일 이후의 이야기가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진진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왕건은 이제 세 개의 나라를 하나로 합쳐야 했습니다. 신라 사람, 후백제 사람, 그리고 고려 사람들이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상황에서 말이죠. 더 큰 문제는 각 지역의 호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왕건이 왕이 된 것을 인정했지만 완전히 복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영토에서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왕건은 어떻게 이 거대한 나라를 안정시켰을까요? 오늘 우리는 통일 이후 왕건이 마주한 진짜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막통일 직후의 혼란. 936년 10월 통일의 기쁨과 불안. 936년 10월 후백제의 신검이 항복하면서 한반도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개경에서는 성대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했습니다. 만세! 고려 만세! 태조전하 만세! 왕건은 궁궐 누각에서 백성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태조께서 미소를 지으셨으나 그 눈빛은 깊은 고뇌로 가득했다. 왜 그랬을까요? 왕건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통일은 했지만 나라는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지역 갈등. 신라 사람들은 후백제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견훤이 우리 왕궁을 쳐들어와 왕을 시해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후백제 사람들도 분노했습니다. 신라가 부패해서 나라가 망한 건데 왜 우리만 탓하는가? 고려 본토 사람들은 양쪽을 다 경계했습니다. 저들은 언제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왕건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두 번째 문제, 호족들의 야심. 더 큰 문제는 호족들이었습니다. 통일 과정에서 왕건을 도운 호족들은 막대한 영지와 권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왕건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지 않았습니다. 전하, 제 영지에서는 제 말이 곧 법입니다. 이런 식이었죠. 심지어 일부 호족들은 자신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건은 이들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무력으로 제압할까?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호족들의 군사력을 다 합치면 왕건의 군대보다 많았으니까요. 왕건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왕건의 첫 번째 해법, 포용. 왕건이 선택한 방법은 포용이었습니다. 첫째, 후백제 귀족들에 대한 우대였습니다. 왕건은 후백제 출신 귀족들에게 고위 관직을 줬습니다. 신검의 동생들도 죽이지 않고 벼슬을 줬습니다. 심지어 견훤에게는 상부라는 높은 직책을 줬죠. 신하들이 반발했습니다. 전하, 저들은 우리의 적이었습니다. 왕건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지금 우리는 모두 고려 백성이다. 둘째, 신라 왕족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신라 경순왕에게는 경주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했고 경주 지역의 자치권을 보장했습니다. 경순왕의 딸을 자신의 부인으로 맞아들여 신라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셋째, 호족들과의 혼인 동맹이었습니다. 왕건은 생애 동안 29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호색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정치적 계산이었죠. 각 지역의 유력 호족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전국적인 동맹 체제를 구축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되었다. 왕건의 포용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937년 첫 번째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경상도 지역의 한 호족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왕건은 궁예의 부하였을 뿐이다. 정통성이 없다. 왕건은 즉시 군대를 보냈습니다.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왕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포용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막제도 개혁과 권력 강화, 호족 통제의 시작. 938년 왕건은 본격적인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심관 제도였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각 지역 출신 중앙관리를 그 지역의 감찰관으로 임명하는 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 출신 신하를 전주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하는 거죠. 이들의 역할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역 호족들을 감시하는 것, 또 하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을 연결하는 것. 호족들은 불만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심관은 그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반발하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는 기인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지방 호족의 자제들을 개경으로 불러들여 궁궐에서 일하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겉으로는 교육의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인질이었죠.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그 자식들이 위험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원 건립이었습니다. 왕건은 전국 곳곳에 절을 세웠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왕건은 재위 기간 동안 1000개가 넘는 절을 세웠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교는 당시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절이 있으면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곳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의 주지 스님들은 대부분 왕건이 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절을 통해 지방을 간접적으로 통제한 겁니다. 경제정책부의 집중. 왕건은 경제적으로도 중앙 집권화를 추진했습니다. 첫째, 무역 독점이었습니다. 고려는 중국 5대 십국 시대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일본과 활발히 교역했습니다. 비단, 도자기, 철기, 인삼 등이 주요 수출품이었죠. 왕건은 이 무역을 왕실이 직접 통제했습니다. 호족들이 개인적으로 무역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무역 이익을 중앙정부가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군대를 키우고 관료제를 정비했습니다. 둘째, 토지제도 개혁이었습니다. 왕건은 역분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공신들에게 그 공로에 따라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토지는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다시 국가로 돌아왔죠. 이렇게 해서 호족들이 영구적으로 땅을 소유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군사력 강화. 왕건은 군대도 재편했습니다. 관군 제도를 만들어 직업군인을 양성했습니다. 이전에는 호족들이 각자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군대가 생긴 겁니다. 또한 북진 정책을 펼쳤습니다. 왕건은 청천강 이북, 즉 지금의 평안도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여진족과의 전투도 불사했습니다. 왜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통성 확보였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계자다.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명분으로 백성들을 단합시킬 수 있었죠. 산막 권력의 그늘 마이너스 왕건의 고뇌. 29명의 부인,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 왕건의 29명 부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역사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조는 29명의 부인을 두었고 그중 가장 사랑한 이는 신해왕후 유씨였다. 하지만 이 기록 뒤에는 왕건의 깊은 고뇌가 숨어 있었습니다. 왕건의 첫 번째 부인은 신해왕후였습니다. 개성지역 호족의 딸이었죠. 왕건이 젊었을 때부터 함께한 사람이었고 왕건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후 왕건은 계속 다른 여성들과 혼인해야 했습니다. 전주의 호족, 나주의 호족, 평양의 호족, 각 지역과의 동맹을 위해 정략 결혼을 반복했습니다. 신해왕후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녀가 외로웠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왕건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나는 왕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남편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왕자들의 갈등. 더 큰 문제는 왕자들이었습니다. 왕건에게는 2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이 생겼습니다.
왕건의 장남은 해종무였습니다. 신의 왕후의 아들이었죠. 하지만 왕건의 다른 부인들도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후백제 출신 부인들, 신라 출신 부인들은 각자의 정치적 입장이 있었습니다. 왕건은 이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는 생전에 명확한 계승 원칙을 세웠습니다. 장자가 왕위를 계승한다. 그리고 해종을 태자로 책봉했습니다. 하지만 왕건이 죽은 후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왕자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고 고려 왕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훈요 10조- 왕건의 마지막 메시지. 943년 왕건은 67세의 나이로 병석에 누웠습니다. 죽음이 가까워 왔음을 느낀 왕건은 후대 왕들에게 남길 유언을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훈요 10조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 불교를 숭상하되 지나치지 말 것. 우리나라의 큰 업은 모두 부처님의 가호 덕분이다. 그러므로 절을 세우고 승려를 우대하라. 그러나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 왕건은 불교를 중시했지만 동시에 그 위험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절이 너무 많아지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승려가 너무 많아지면 생산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요. 제2조 사찰은 도선의 말에 따라 세울 것. 도선은 신라 말기의 유명한 승려였습니다. 풍수지리설을 한반도에 전파한 인물이죠. 왕건은 도선의 가르침을 따라 전국의 명당에만 절을 세우라고 당부했습니다. 제3조 왕위 계승은 적장자가 할 것. 왕위는 반드시 첫째 아들이 계승해야 한다. 만약 첫째가 부족하면 둘째가 부족하면 셋째가 하라. 형제가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 왕건은 자신의 사후 왕자들이 다툴 것을 걱정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당부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4조 중국의 풍속을 본받되 우리 것을 버리지 말 것. 중국은 큰 나라이고 배울 점이 많다. 하지만 우리의 풍속과 언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왕건은 문화적 독립성의 중요함을 강조한 겁니다. 제5조 서경평양을 중시할 것.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운 땅이다. 사계절마다 100일씩 머물러야 한다. 왕건은 평양을 고구려의 예수도로서 중시했습니다. 제8조 차령 충청도 이남 사람을 등용하지 말 것. 이 조항은 후대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왕건은 후백제 지역 사람들을 경계했던 것일까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시 후백제 지역은 아직 반감이 남아 있었다. 왕건은 통합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나중에 지역 차별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943년 5월 왕건의 마지막. 943년 5월 29일 왕건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랬다고 합니다. 백성을 부탁한다. 왕건의 시신은 개성 인근 현릉에 묻혔습니다. 전국에서 백성들이 모여들어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막 왕건이 남긴 것. 고려 475년의 기초. 왕건이 세운 고려는 그의 사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943년부터 1392년까지 무려 475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역사상 가장 긴 왕조 중 하나입니다. 왕건이 만든 제도들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호족연합체제, 불교국가, 북진정책, 과거제 등등. 특히 과거제는 나중에 광종 때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사가 평가하는 왕건. 조선시대 학자들은 왕건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태조왕건은 어질고 관대했다. 원수까지 용서하고 포용했다. 하지만 일부 비판도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부인을 두어 후대 왕실의 혼란을 초래했다. 호족들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줘서 중앙 집권이 약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왕건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 무력으로 통일을 이룬 후 포용과 제도로 나라를 안정시킨 것은 대단한 정치적 능력이었다고요. 왕건과 현대. 오늘날 우리는 왕건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포용의 리더십입니다. 왕건은 원수였던 견훤까지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둘째, 현실주의적 접근입니다. 왕건은 이상만을 쫓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정책을 폈습니다. 셋째, 장기적 비전입니다. 왕건은 당장의 이익보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훈요 10조에 담긴 메시지들은 모두 후대를 위한 당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건의 두 번째 이야기, 통일 이후 그가 마주한 현실과 그의 개혁 정책들을 살펴봤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책임과 고뇌를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왕건은 그 무게를 견뎌냈고 고려 475년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왕건 사후 고려 왕실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왕건의 유산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